안녕하십니까. 일본경제연구소의 김철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항목들, 국토 면적, 인구에서부터 해서 또 국가 이미지, 강한 국가, 좋은 국가, 그 다음에 GDP, 국내 생산이죠. 이것도 1인당 GDP, 2인당 GDP, PPP 등까지도 쭉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죠. 그 외에 이제 국민 총소득, GNI, 그 다음에 수출, 수입, 교역량, 군사력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국가 경쟁력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다뤄보고 국력을 평가하는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하는 칼럼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조직으로는 가장 근위 있고 알려져 있는 조직이 스위스의 IMD라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IMD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국제경영개발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데 개교가 1990년이에요. 1990년. 근데 1990년에 두 조직이 통합이 돼서 IMD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전에도 교육기관으로서는 존재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이런 책자를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 비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걸 1989년부터 발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IMD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기 1년 전부터죠. 그러니까 벌써 한 32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근위가 인정받고 있는 거죠. 자, 이 IMD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은 크게는 하드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드적인 데이터는 통계 수치라든지 각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서베이도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92개 항목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 하드 데이터는 163개 항목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컴퓨터라이즈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5개 항목을 이제 비교, 분석,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크리테리아별로도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팩트, 어떤 대항목, 큰 항목 부분, 여기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큰 항목으로도 순위를 정하고 또 오버올 종합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발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로 발표를 합니다. 오버올, 그 다음에 에코노믹 퍼포먼스, 경제적 실적이죠. 그 다음에 government efficiency, 정부의 효율성. 그 다음에 비즈니스 efficiency, 사업적 효율성.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각 국가별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있는 네 대분류 속에 또 이 중분류가 있고 소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메스틱 에코노미,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뭐 이렇게 이제 에코노믹 퍼포먼스 속에는 들어 있는데, 또 도메스틱 에코노믹은 이제 9개 항목, 또 설문을 1개,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내고, 또 각 분야별로 또 점수를 내서 총 334점의 총점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순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메스틱 에코노미에도 이렇게 많은 항목, 뭐 환율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GDP, PPP, 뭐 저희가 저희 이제 국립평가하고 할 때 GDP라든지 GDP, PPP 등 다 했었죠. 자세하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전 칼럼 그 시간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는 너무 많은 항목들을 분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는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테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국가 간 경쟁력 순위죠. 를 평가하는데 너무 다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많은 이외 항목들이 쭉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면은 오히려 주 테마가 조금 흐려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결과를 보시겠는데 요 결과치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 끝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자,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을 보겠는데 한국은 27위입니다. 일본은 34위입니다. 미국은 10위고요. 중국은 17위고요. 종합순입니다. 이 오버올이죠. 종합. 아까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 믹스한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 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는 대상 국가가 63개 국가예요. 63개 국가. 근데 6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27위, 일본은 34위, 뭐 미국도 10위, 중국은 17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IMD의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리지널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자료. 이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수치가 그림이 아주 표가 작게 그려져 있고 흐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해도 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요 미국 주요 국가들 한번 보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은 10위, 중국은 17위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위부터 10위 위에 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일까요? 1위가 덴마크군요. 덴마크, 2위가 스위스,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스웨덴, 5위가 홍콩,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타이완, 8위가 핀란드, 9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보시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우선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외 국가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이런 나라들은 비교적 좀 규모가 작은,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지역은 도시국가 같은 그런 형태죠. 뭐 그 외 국가들도 보시면은 뭐 덴마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좀 작은 네덜란드 이렇게 소형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입니다. 아무래도 경쟁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 도시화가 된 지역, 국가일수록 사실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서울하고 우리나라 전체하고 놓고 보면은 당연히 서울이 경쟁력이 높듯이 말이죠. 뭐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거, 체육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되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이 1위를 하거나 경기도가 1위를 하거나 뭐 그런 정도니까요. 어쨌든 막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국 코리아 리퍼블릭 이건 몇이냐 보시면은 27위죠. 27위. 일본은요. 일본은 34위죠. 34위. 자, 과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27위, 34위로까지 떨어질 정도냐,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스위스에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을 조금 잘 알고 하니까 높게 평가하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너무 많은 항목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이 뭐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편인데 이렇게 순위에서는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도 23위네요. 프랑스도 28위예요. 한국보다도 낮아요.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25위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볼까요? 포르투갈이 이태리가 41위고요. 이태리가 41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44위. 그리스 47위. 홀란드가 50위. 그 다음에 터키가 52위. 브라질 59위. 아르헨티나 60위. 그리고 63위, 맨 마지막, 이제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63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어쨌든 IMD에서 평가한 국가 간의 경쟁력 순위는 이렇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조금 주요 국가들만 추려서 한번 제가 정리를 모아봤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는 아까 보실 거예요. 미국이 10위고 그 다음이 아일랜드가 11위였어요. 캐나다는 14위, 독일이 15위, 중국이 17위였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19위, 영국이 23위, 이스라엘이 25위, 한국이 27위, 프랑스가 28위, 일본이 34위, 인도가 37위, 이태리가 41위.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뭐, IMD가 평가한 데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7순위가 더 높아요. 막, 장래 국력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 분야별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먼저, 경제적 실적, economic performance, 경제적 실적입니다. 한국은 22위, 일본은 20위,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이 경제 그러면 또 한국이나 일본도 빠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썩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22, 22. 여기에서 경제에서는 일본이 두 순위 앞섰군요.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이거는 뭐 선두권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권은 룩셈부르크를 1위를 했어요. 싱가포르를 2위, USA가 3위, 미국이 3위죠. 독일이 5위, UAE가 6위, 아일랜드가 7위, 헝가리가 8위, 카타르가 9위, 캐나다가 10위, 이렇게 10위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효율성, 정부의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36위예요. 일본은 39위고요. 한국보다 더 정부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미국도 27위, 미국도 정부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중국도 29위, 거의 다 뭐 네 나라가 중하위권이에요. 중하위권, 63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크고 하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의 단위가 규모가 작으면은 효율성은 높죠. 어떤 면에서는. 자, 오리지널을 한번 보죠. 미국이 27위, 중국이 29위, 한국이 36위, 일본은 39위. 이것도 어떤 나라가 위에 있는가 볼까요? 스위스가 1위네요. 홍콩이 2위, UAE가 3위, 싱가포르가 4위, 노르웨이가 5위, 덴마크 6위, 카타르 7위, 타이완이 8위, 스웨덴 9위, 핀란드가 10위. 역시 북유럽파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나라들, 지역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적 효율성. 사업적에 있어서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보겠습니다. 한국은 33위, 일본은 51위, 더 낮아졌어요. 미국은 12위, 중국은 15위. 이 사업에 있어서는 뭐 일본이 그야말로 뒤로 가라면 서러운데 이거 51위까지 밀렸어요. 조금 어머니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이 33위, 일본은 51위, 미국은 12위, 중국은 15위. 뭐 사업적 효율성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몇 등급 앞섰습니까? 18등급이나 앞섰어요. 자, 오리지널을 보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12위, 중국이 15위, 그 다음에 한국이 33위, 일본이 51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가 위에 있을까요? 덴마크 1위, 스웨덴 2위, 네덜란드 3위, 스위스 4위, 핀란드 5위, 타이완 6위, 홍콩 7위, 아일랜드가 8위, 싱가포르가 9위, 노르웨이가 10위입니다. 8위가 아이슬란드군요. 아일랜드는 11위가 되겠습니다. 12위가 미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 간접 자본 보겠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좀 다를까요? 한국은 16위, 일본은 22위,
미국은 7위, 중국은 21위. 또 그렇게 높지가 않군요. 사회 간접 자본도 뭐 한국, 일본, 미국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 16위, 22위, 7위 뭐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오리지널 보죠. 보시면은 미국이 7위죠. 한국이 18위, 중국이 21위, 일본이 22위예요. 중국이 일본보다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 사회간접시설 뭐 이런 측면에서 더 높아요. 진짜 뭐 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면 둘째 가라면서러운 게 일본인데 조금 일본 사람들은 이 평가 순위를 보고 엄청 불쾌하겠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잘 인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느 나라가 위에 있습니까? 스위스가 1위군요.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아이슬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가 이외에도 높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지역별로 좀 넓은 지역별로 분석을 한 자료도 있어요. 보시면은 역시 동아시아, 이스트는 아시아가 가장 높네요. 여기는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중국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이 웨스턴 유럽, 서유럽이죠.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은 이렇다 하는 것이겠죠. 동아시아가 서유럽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겠죠. 그 다음이 사우선 아시아 앤드 퍼시픽,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웨스턴 아시아,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동이죠. 그 다음은 이스턴 유럽, 동유럽,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이 남미, 이렇게 지역별로 크게 보면은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게 너무 작은 나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2천만 이상의 국가들만 집약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2위고 중국이 5위, 한국은 9위, 일본은 13위였습니다. 여기 1위는 또 타이완이네요. 인구 2천만 이상만 봤을 때요.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프랑스가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per capita, GDP per capita. 2만 불 이상의 국가들로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은 10위, 그 다음이 한국은 26위, 일본은 31위.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더 순위가 높습니다. 여기 중국은 없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GDP가 2만 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거죠. 1인당 한
물이 조금 남죠? 최근에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 한국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2천만 이상 인구 국가들만 놓고 보면은, 2009년부터 쭉 봤을 때 2022년까지 본 거죠. 11위, 9위, 10위, 9위, 11위, 그 다음에 8위, 9위, 이렇게 10위권을 전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에서는 이렇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5천만 명 이상으로 가면 더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겠죠. 더 상위권에 있겠죠. 전체 63개국 전체로 봤을 때는 27위에서 23위, 22위, 그 다음에 29위, 23위, 27위, 25위를 전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자, 이상 보신 게 스위스에 있는 IMD라는 교육기관에서 평가한 국가 간의 경쟁력 순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장래의 국력을 비교하는 데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국가의 신용 등급입니다. 국가의 국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주 냉철하게, 쿨하게 금융기관 등에서 글로벌 금융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죠. 자,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P,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평가기관이죠. S&P하고 무디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피치는 이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사는 거기 있더라도 세계 주요 국가들에는 다 거점을 가지고 있고 하죠. 그래서 각 세계 기관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명칭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크게는 10등급, 세부적으로는 20등급에서 22등급 정도로 세분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신용 등급은 한 국가가 외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전체 조달 액수도 달라지겠죠.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달 액수도 달라지고 이자율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들은 각 이제 로고가 되겠고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로고가 되겠고요. 자, 우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각 기관마다 다 다르고 다 달리 이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이 들으면은 사실 이게 한 곳에 모아서 따져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아까 20등급에서 22등급 나눈다 했죠. S&P는 보시면은 20등급으로 나눴어요. 피치가 20등급으로 나눴고 S&P는 22등급, 이 두 등급이 CCC에서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무디스는 요 CC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21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는 밑에 아주 등급이고 그거는 사실 우리 별로 관심 바뀌죠. 요 이제 투자 등급, 요 위에 4등급, 5등급 정도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AAA, A가 3개. 근데
S&P하고 피치는 대문자를 다 쓰고 있고, 무디는 A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AAA라는 것은 같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S&P하고 피치는 위의 등급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아주 등급 표현 방식도 같습니다. 단지 무디스만 소문자를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각 등급에 또 세분을 했는데 AA 플러스, AA 스탠다드, AA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상등급으로 또 나눴죠. 그걸 S&P하고 피치는 플러스, 스탠다드,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한 거고, 무디스는 1, 2, 3, 1, 2, 3으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세 등급씩. 그 밑에 A도 보면 마찬가지죠.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무디스는 A1, A2, A3. B도 마찬가지죠. BBB 플러스 BBB, BBB 마이너스, BBB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등급들은 이제 정크 등급인데 투기 등급이죠. 투기 등급. 그래서 non-investment grade 투자 등급이 못 되고 speculative 투기 등급이죠. 투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투기의 등급이 높은 거죠. 고투기 등급.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리스크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C로 가면 디폴트죠. 디폴트. 그래서 이 각 기관들이 이제 어떤 각 국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죠. 뭐 지금 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투기 등급입니다. 디폴트. 아예 러시아는 네거티브, 난 뭐 레코드, 등급이 없어요. 뭐 그런 게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국가들은 예전에 평가를 했던 걸 그대로 유지를 해가고 하는 것이 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지금 이제 속성입니다. 자, S&P 글로벌 홈페이지가 되고 S&P의 각 이제 국가들의 평가를 한번 보죠.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 나라요. 한국은 AA입니다. A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레벨에서 보셨던 1등급 레벨에서 레벨 3입니다. 일본 A 플러스예요. A가 하나예요. A가 하나인 거는 A 두 개인 거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10등급 레벨 중에서 5, 5등급이에요. 5등급. 미국은 AA 플러스, AA 중에서 상등급이죠. 레벨 2입니다. 중국은 A 플러스. 일본하고 같아요. 5등급.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두 등급 높습니다. AA하고 A하고는 급이 다른 겁니다. 전 S&P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무디스 한번 보죠. 다른 기관은 다르게 평가했을까요? 무디스를 보면은 한국은 AA2, AA에서 2 레벨. 그래서 레벨 3입니다. 일본은 A1 레벨 5입니다. 미국은요. AAA. A가 3개입니다. A가 3개. 최상 등급이죠. 레벨 1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A1. A 하나의 1입니다.
레벨 5. 자, 중국하고 일본하고 A1 레벨 5 등급이 같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신용 등급이 같아요. 국가에. 한국은 AA 중에서 두 번째, 전체로 보면 레벨 3로서 일본보다 두 레벨 높습니다. 레벨 3고 한국은 레벨 3고 일본은 레벨 5죠. 두 레벨 높습니다. 그렇네요. 자, 피치는 좀 다를까요? 피치를 한번 볼까요? 자, 피치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AA- 레벨 4예요. 레벨 4. 일본은 레벨 A 스탠다드. 그냥 A. 그래서 레벨 4예요. 레벨 5예요. 레벨 6죠. 레벨 6. 레벨 6가 되겠죠. 미국은요. AAA죠. 그래서 1등급이 되겠고요. 중국은 A 플러스 레벨 5. A에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5등급이고 일본은 A에 플러스가 없이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레벨 6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피치에서도 한국은 레벨 4고 일본은 레벨 6예요. 두 등급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국가의 신용 등급이 일본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이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등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두 레벨, 각각의 두 레벨이죠. S&P도 그렇고 무디스도 그렇고 S&P는 3, 5, 무디스도 3하고 5, 피치는 4하고 6. 레벨 2 등급의 한국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사실은 레벨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가 부채가 아주 많습니다. 250%가 넘어가죠.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내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 이자 충당하는데 소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못하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에 항상 영향을 미치죠. 특히 장래 계속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시설을 더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져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국제 신용기관들의 평가 등급에서는 두 레벨씩 차이가 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전체를 한번 묶어서 한번 보죠. 한국, 일본,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떤 정도 레벨인지 보겠습니다. 1등급, 최상 등급 AAA에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나 무디스나 비슷하죠. 오스트레일리아까지는 같은데 무디스는 뉴질랜드가 들어가고 미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무디스에는 1등급으로 평가해줬고 S&P는 2등급으로 평가를 했죠.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등급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S&P는 미국을 2등급으로 평가했고 뉴질랜드, 홍콩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S&P는 5개 나라, 무디스는 2개 나라, 피치는 3개 나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4등급에 프랑스, 영국, 벨기에, 그 다음에 한국, 아부다비, 대만, 피치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도 4등급에 프랑스, 한국, 아부다비, UAE 이렇게 평가를 했죠. 피치는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대만, 그 다음에 마카오를 얘기해놨군요. 그 다음에 4등급에 S&P는 체코, 아일랜드를 넣었고요. 무디스는 영국, 벨기에, 체코, 대만, 홍콩, 마카오를 넣었습니다. 피치는 영국, 벨기에, 체코, 한국, 홍콩, UAE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치는 한국을 4등급으로 분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5등급에 S&P는 일본하고 중국을 넣었습니다. S&P는 중국하고 일본을 같은 신용 등급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무디스도 일본하고 중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4개 나라를 5등급을 넣었습니다. 무디스도 일본하고 중국을 같은 등급으로 본 거죠. 피치는 5등급에 중국하고 아일랜드를 넣었습니다. 아예 일본을 넣지 않았어요. 6등급에 S&P는 칠레, 스페인을 넣었고 그 다음에 무디스는 아일랜드, 폴란드를 넣었고 피치는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넣었습니다. 피치는 일본을 6등급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 요 A까지만 한번 볼까요? 7등급. 7등급에는 S&P는 말레이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무디스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피치는 스페인, 폴란드, 칠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2022년 1월 현재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지금은 또 달라졌죠. 요 밑에 보시면 몇몇 나라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 요 밑에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그 중에 좀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조금 덜 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어로 제가 각 나라를 번역을 해서 평가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평가, 세계적인 평가 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만, 그 외 나라들, 또 그 외 기관들에서도 이 평가 기관들의 순위를 표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도 평가를 이렇게 각 높은 순위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죠.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시 S&P도
S&P는 한국을 일본보다 또 중국보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스 평가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평가를 했다. 요 옆에 연도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요 시점에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17년도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2017년도에 하고 뭐 그동안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2022년도에 평가한 2021년도에 평가한 데도 있고 2022년도에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그런 평가 기관도 있습니다. 금융 기관도 있습니다.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이런 식이죠. 트레이딩 에코노믹스라는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S&P, 무디스, 피치 넣고 DBRS라는 또 평가 기관도 넣고요. DBRS는 캐나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평가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AA를 받으면은 어쨌든 평가가 다 AA 1등급을 받으면은 100점이 되겠고요. AA 플러스를 받으면은 95점. AA는 90점, AA 마이너스는 85점, A 플러스는 80점. 그 다음에 A는 75점, A는 7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로서 평가를 한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예, 볼까요? 보시면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100점이네요. 100점. 차이나는 80점. 재팬은 얼마입니까? 78점인가요? 네. 그 다음에 뭐 덴마크도 100점이네요. 100점이 적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볼까요? 한국은 86점, 86점입니다. 미국은 미국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위스 같은 거는 100점이죠. 자, 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또 지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장 짙은 녹색 대표적인 게 호주가 있죠.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요 북유럽 국가들, 중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과 같이 한국, 대만,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뭐 미국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나라들이 중상 레벨의 상하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이 초록색이 좀 옅은 게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남미의 칠레 같은 국가들,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중하급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 거죠. 회색. 심지어는 뭐 까만 국가들, 아주
디폴트에 준하는, 러시아도 디폴트죠. 이런 국가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각 국가들의 경쟁력 지수하고 또 신용 등급 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의외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또 신용 등급 순위에서도 한국이 많이 앞서 있죠.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국가 경쟁력 순위하고 신용 등급, 국가의 신용 등급 순위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습니다. 추월하였는가? 네, 추월하였습니다. 향후 더 차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어쨌든 추월을 하였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일본을 추월하였는가를 쭉 9회에 걸쳐서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인 그 윤곽 또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시고 조금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막 그랬다면은 저로서도 큰 보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칼럼은 거의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9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2022년도 현 시점만 가지고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니즈가 많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가볍게 훑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에서 뭐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요 다음 칼럼으로 오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이 어떻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엄두가 안 나고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왜 일본은 추월을 당하였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한번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럼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시간 여러 해에 걸쳐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